1944년 5월 19일 새벽 1시 50분. 월턴 펜들턴 소령은 USS 잉글랜드의 비좁은 전투 정보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음파 탐지기 운용병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용병은 부건빌 북쪽 검은 바다 아래 러선 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는 접촉을 추적했습니다. 펜들턴 소령은 37살이었습니다. 함장으로서 첫 전투 초기의 임무였습니다. 잠수함 격침 기록은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마리아나 제도로 향하는 경로를 따라 7척의 잠수함을 정찰선으로 배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함대 구축함보다 77피트 더 짧은 버클리급 구축함 호위함이었습니다. 승조원 절반이 오직 하나의 목적, 잠수함 사냥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를 특별하게 만든 무기는 함수 갑판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24개의 스피곶 박격포가 여러 줄로 배달된 무기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이것을 해지오그라고 불렀습니다. 발사체는 함정 전방 200야드 앞에 원형 패턴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는 접촉 신관을 사용했습니다. 단단한 것에 부딪혀야만 폭발했습니다. 폭내는 30년 동안 잠수함을 격침시켜 왔습니다. 한미에서 폭내를 굴려내리고 예상 수심에 맞춰 신관을 설정했습니다. 폭내가 폭발 수심에 도달했을 때 잠수함이 아직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통계는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군은 전쟁 중 5,174번의 폭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확인된 격침은 85건에 불과했습니다. 60번의 공격당 1번의 격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폭내가 가라앉을 무렵이면 잠수함은 이미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폭발은 해수를 너무 심하게 교란하여 음파 탐지기가 15분 동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잠수함들은 그 혼란 속에서 쉽게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해지오그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전방 발사 방식은 공격 내내 음파 탐지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발사체는 65파운드의 무게에 35파운드의 토펙스 폭약을 담고 있었습니다. 빗나가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해수 교란도 없었으며 접촉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지오그의 성능 수치는 아직 입증 단계였습니다. 초기 시험에서는 5%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승조원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함장들은 익숙한 폭내의 갱음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펜들턴은 숫자를 신뢰했습니다. 5번의 공격당 1번의 해지오그 격침이었습니다. 반면 폭내는 80번의 공격당 1번의 격침에 불과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무선통신부대는 나흘 전 일본 잠수함 I-16의 통신을 해독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인이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5월 19일 22시였습니다. 정보는 완벽했습니다. 잉글랜드와 두 척의 자매함은 I-16의 경로를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잠수함과의 접촉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펜들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음파 탐지기 운용병이 거리를 외쳤습니다. 1500야드였습니다. I-16은 잠수 중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잠수함의 해피 기동이었습니다. 잠수함은 급격한 선회와 수심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잠수함 함장은 자신이 추격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펜들턴은 오후 1시 41분에 첫 해지오그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24개의 발사체가 오후 하늘을 가르며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발사체들은 초당 23피트의 속도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나갔습니다. I-16은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에서 130피트 수심에서 한 발이 명중했습니다. 그 폭발로 잉글랜드의 함수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격도 빗나갔습니다. 수심 측정기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I-16은 325피트 깊이까지 잠수했습니다. 이는 펜들턴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수심이었습니다. 네 번째 공격에서 I-16은 발사 패턴 안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오후 2시 33분, 또 다시 빗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공격에서 4번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후 6번의 폭발이 추가되었습니다. 뒤이어 거대한 수중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 폭발로 잉글랜드의 한미가 수면 위로 완전히 솟아올랐습니다. 승조원들은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20분 후 잔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나무, 그리고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I-16은 사라졌고 107명의 승조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함대 무선통신 부대는 또 다른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7척의 일본 잠수함이 애드미럴티 제도 북쪽 초계선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그들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헤인즈 사령관은 5월 20일 툴라기에서 해독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일본 제7 잠수함 대대는 NA로 명명된 선을 따라 7척의 코형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잠수함들은 트럭 아일랜드부터 마니스 서쪽 헤라까지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아로 104, 아로 105, 아로 106, 아로 108, 아로 109, 아로 112, 그리고 아로 116이었습니다. 각 잠수함에는 56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마리아나 제도나 팔라우 제도로 향하는 미군 항공모함 기동 부대를 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르타 소 제독은 미군이 다음으로 어디를 공격할지 알아야 했습니다. 잠수함들이 그의 눈 낙하를 했습니다. 헤인즈 사령관은 잉글랜드에게 구축함 호위함 조지, 레비와 합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척의 함정, 7개의 표적. 승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펜들턴은 I-16과의 첫 교전에서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해지호그 공격 5번에 격침 1번 20%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초기 시험보다 4배나 더 나은 결과였습니다. 그 무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승조원들도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폭발음을 들었고 잔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평양에 퍼지는 기름띠를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사냥 부대는 5월 21일 퍼비스만을 출항했습니다. 표준 행대 전술 대형을 유지하며 어둠 속에서 함정 간 16,000 야드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레이더는 30초마다 탐지했습니다. 음파 탐지기는 끊임없이 핑을 보냈습니다. 일본 잠수함들은 이제 무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해독할 통신은 없었습니다. 정확한 좌표도 없었습니다. 헌터 킬러 부대는 옛날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자탐지, 인내, 그리고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펜들턴은 선실에서 해도, 해군 지도를 낭구했습니다. NA선은 할시 제독이 이전에 사용했던 항로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미군이 이전에 이동했던 곳에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미군이 다시 그곳으로 이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함대 무선통신 부대는 일본군이 알지 못했던 이점을 미군에게 제공했습니다. 미군은 초계선이 정확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초계 패턴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밤에는 부상하라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새벽에는 잠수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망했습니다. 해질녘 이후에 다시 부상했습니다. 레이더 탐지창은 좁았습니다. 잠수함은 수면 위에서 취약했지만 빨랐습니다. 잠수함 함장은 60초 만에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3분 안에 200피트 수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승조원들은 이를 위해 훈련했습니다. 음파 탐지기 운용병은 잠수하는 잠수함을 추적하고 수심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속도를 추정하고 이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해지호그 발사기는 90초 안에 장전 및 발사될 수 있었습니다. 24개의 발사체는 130피트 직경의 원형으로 30피트 깊이까지 침투했습니다. 모든 발사는 도박이었습니다. 접촉 신관은 확실성을 의미했습니다. 발사체가 폭발했다면 무언가를 맞춘 것입니다. 침묵했다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지만 잔혹했습니다. 7척의 잠수함에 잠수함당 56명의 승조원, 총 392명의 일본 수병이었습니다. 한 번의 해지호그 공격으로 9초 안에 그들 모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5월 22일 새벽 3시 50분. 조지의 레이더가 15,000야드에서 수면 접촉을 탐지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인 아로 106은 배터리를 충전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축함 호위함들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조지의 탐조등이 수면에 있는 아로 106을 포착했습니다. 잠수함은 즉시 급속 잠수했습니다. 해수가 잠수함의 밸러스트 탱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잠수함의 함수가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90초 안에 잠수함은 수중에 잠겼습니다. 조지는 새벽 4시 15분에 해지호그를 발사했습니다.
24개의 발사체가 검은 물 속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잉글랜드는 새벽 4시 25분에 음파 탐지 접촉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거리는 1400야드였습니다. 아로 106은 깊이 자망하며 급격한 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장은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 패턴 안쪽으로 선회하고 수심을 끊임없이 변경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펜들턴은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파 탐지기 운용병은 모든 선회를 추적했습니다. 수심 변화, 거리, 그리고 방위를 예측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해지호그 발사 해법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아로 106은 발사체가 가라앉는 시간 동안 30도를 선회했습니다. 9초는 잠수함이 150피트 이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1분,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4개의 발사체가 원형 패턴을 이루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세 번의 폭발음이 들린 후 거대한 수중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압력파가 수만 2로 퍼져나갔습니다. 잉글랜드의 선체가 흔들렸습니다. 조지와 레비는 4,000야드 떨어진 곳에서도 이를 느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기름띠는 2분의 1마일 너비로 퍼져 있었습니다. 잔해가 떠다녔습니다. 금속 파편과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격침이었습니다. I-16 격침 24시간 후, 세 척의 구축함 호위함은 대항을 재정비했습니다. 16,000야드 간격을 유지하며 NA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계속 항해했습니다. 다음 잠수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로 104나 아로 105 또는 남아있는 다른 5척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잠수함 함장들은 엄격한 무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부상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기 모터에는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디젤 엔진에는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5월 23일 새벽 6시 레비의 레이더가 또 다른 수만 접촉을 탐지했습니다. 거리는 22,000야드였습니다. 접촉은 식발되기 전에 잠수했습니다. 일본 함장은 아로 106의 죽음에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깊이 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들이 자신의 수심을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레비는 새벽 6시 17분부터 4번의 해지호그 공격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빗나갔습니다. 아로 104는 패턴 안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조지가 다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오전 7시 17분, 첫 번째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격 모두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 사이에 빗나갔습니다. 일본 잠수함 함장은 뛰어났습니다. 발사체가 그의 위로 떨어질 때마다 그는 선회하고 수심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함대 사령관 헤인즈는 잉글랜드가 차례를 기다리며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펜들턴의 승조원들은 2번의 격침 기록이 있었습니다. 레비와 조지에게는 격침 기록이 없었습니다.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음파 탐지기 운용병이 더 능숙하거나 해지호그 운용병이 더 빠르거나 펜들턴의 발사 해법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잉글랜드는 이 사냥 부대의 킬러였습니다. 헤인즈는 해군 전설이 될 5단어를 무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에게 공격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펜들턴의 첫 번째 해지호그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아로 104는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 34분의 두 번째 공격에서 랄번, 어쩌면 12번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음들은 하나의 연속적인 갱음으로 합쳐졌습니다. 이어지는 파괴음이 들렸습니다. 금속이 찢어지고 격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3분 후 거대한 수중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잠수함의 배터리가 파랄된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에 기름과 잔해가 수만 2로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격침이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163명의 일본 수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앞에는 아직 4개의 목표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5월 24일 새벽 1시 20분. 조지의 레이더가 수면 위에 있는 아로 116을 탐지했습니다. 거리는 15,000야드였습니다. 잠수함은 새벽 1시 30분 잠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새벽 1시 50분 음파 탐지 접촉을 확보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탐지, 급속 잠수, 음파 탐지 추적, 해지호그 공격. 그러나 아로 111개 함장은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수심 150피트의 얕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잠수함 함장들은 300피트, 400피트와 같은 깊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자신과 수면 사이에 최대한의 물을 두어 폭발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로 111개 함장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얕은 수심에 머물며 급격한 선회를 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깊은 목표물에 맞춰 발사 해법을 설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펜들턴의 음파 탐지기 운용병은 얕은 수심을 예쳤습니다. 해지호그 발사 해법은 즉시 조정되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3번, 어쩌면 5번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전 격침에서와 같은 거대한 폭발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파랄은 없었습니다. 초당 723피트의 속도로 65파운드 발사체가 압력 선체를 뚫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3인치 구멍이 생겼습니다. 150피트 수심에서 해수는 3인치 구멍을 통해 분당 400갤런의 속도로 잠수함 내부로 유입됩니다. 파괴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압력 아래에서 금속이 신음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수함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더 많은 구멍은 더 많은 물을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물은 더 많은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무게는 더 깊은 잠수를 의미했습니다. 300피트 수심에서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내부 온도는 200도, 300도로 상승했습니다. 승조원들의 폐는 타들어갔습니다. 6분 안에 모든 승조원이 사망했습니다. 잠수함은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뜬 후 오전 7시 2분에 기름과 잔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적은 양이었습니다. 기름띠는 다음 24시간 동안 확장되었습니다. 수제곱 마일에 걸쳐 퍼졌습니다. 56명의 일본 수병이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격침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4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해군성 작전부장인 어니스트 킹 제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군의 모든 함정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킹 제독은 작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하나의 구축함 호위함이 닷새 동안 4번의 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함장들이 신뢰하지 않던 무기를 사용한 결과랐습니다. 킹 제독은 제3함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군에는 항상 잉글랜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몇 시간 안에 태평양 함대 전역에 퍼졌습니다. 잉글랜드는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성은 관심으로 이어졌고 관심은 새로운 명령을 가져왔습니다. 5월 25일 할시 제독은 잉글랜드를 잠수함 사냥 임무에서 제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항공모함 호위 임무로 재배치하려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너무 기중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4번의 격침으로 승조원들은 숙련되었습니다. 숙련된 승조원들은 드물었습니다. 이 귀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인즈 사령관은 거절했습니다. NA선에는 아로 105, 아로 108, 아로 109 세 척의 잠수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닷새 동안 4척을 격침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나머지 3척을 사흘 더 만에 격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잉글랜드함을 철수시키면 임무는 미완성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일본 잠수함들은 계속해서 미군 함대의 움직임을 보고할 것이었습니다. 정보 우위가 상실될 것이었습니다. 홀리 제독은 한 번 더의 초계 작전에 동의했습니다. 5월 26일 23시 3분, 레비함은 로 108 잠수함을 레이더로 포착했습니다. 잠수함은 시들러 항구 북동쪽 110해리, 15,000야드 지점에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잠수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1650야드 거리에서 음파 탐지기로 접촉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함장은 로 116 잠수함 함장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얕은 수심에 머물며 급격한 선회를 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자신을 추적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펜들턴 함장의 승무원들은 이 잠수함 이전에도 4척의 잠수함을 추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해피 전술, 모든 수심 변경, 모든 선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비암이 격침을 이에 달려들었지만 해지호그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사령관 헤인즈는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잉글랜드함, 전진하라. 23시 23분, 잉글랜드함은 로 108 잠수함의 해지호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4발의 발사체가 명중했고 어쩌면 6발일 수도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너무 가깝게 이어져 마치 하나의 폭발처럼 들렸습니다. 로 108 잠수함은 즉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느린 침수도, 점진적인 침몰도 없었습니다. 선체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압력 구멍이 터졌습니다. 잠수함은 내부로 붕괴했습니다. 16명의 승무원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5번째 격침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5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고 279명의 일본 해군 수병이 사망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일본 제국 해군 본부에서 도르타 제독은 초계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NA 라인에 배치된 7척의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그중 5척의 잠수함이 실종되었습니다. 조난 신호도 없었습니다. 비상 통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24시간마다 한 척의 잠수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잠수함들을 격침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잠수함 함장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르타 제독은 남은 잠수함들의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 105 잠수함과 로 109 잠수함은 5월 27일에 이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새로운 초계 수심은 최소 400피트였습니다. 새로운 부상 규정도 정해졌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터리 재충전은 금지되었습니다. 새로운 해피 전술은 처음 탐지되었을 때 소리 없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급격한 기동도 금지되었습니다. 급격한 기동은 소음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소음은 음파 탐지기 운용자들에게 더 나은 추적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배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함, 조지함, 그리고 라함은 북동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NA 라인에는 2척의 잠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3,000제곱마일에 이르는 드넓은 바다 어딘가에 말입니다. 미군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무전 부대는 여전히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무전 메시지는 이치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이치 보고서는 초계 패턴을 드러냈지만 전술 상황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5번의 격침으로 잉글랜드함의 해지호그 탄약은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각 공격에는 24발의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5번의 공격은 120발의 발사체가 소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총 240발을 싣고 있었습니다. 120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신중하다면 5번, 어쩌면 6번 더 공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잠수함들은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5월 30일 21시 45분, 조지함은 레이더로 로 105 잠수함을 탐지했습니다. 잠수함은 즉시 잠수했지만 이번에 일본인 함장은 다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400피트 깊이까지 잠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완벽한 침묵이 흘렀고 스크루 소음이나 기계 진동도 없었습니다. 음파 탐지기가 탐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2200야드 거리에서 접촉했습니다. 신호는 약했고 간헐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음파 탐지기 운용자들은 이를 너클, 즉 교란된 수약이 만들어내는 허위 반사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수함은 신호로부터 200야드 이내에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펜들턴 함장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놓였습니다. 약한 접촉의 해지호그를 발사하러 아마도 빗맞히는 것이었습니다. 24발의 기한 발사체를 낭비하거나 잠수함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술적 우위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함장이 도주 시점을 선택하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수함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5월 31일 02시 30분, 신호가 강해졌습니다. 로 105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전략이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동 모터의 재충전이 필요했습니다. 함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 부상하거나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전술이 더 있었습니다. 성공할지도 모르는 마지막 절망적인 도박이었습니다. 5월 31일 03시 15분, 로 105 함장은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함이 예상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은 4시간의 침묵 동안 해류를 따라 표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에서 3마일가량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조지함의 레이더가 13,000야드 거리에서 잠수함을 포착했습니다. 방향과 방위가 모두 틀렸습니다. 수색대는 잘못된 각자 구락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이 새로운 접촉 지점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로 105 잠수함은 이미 급속 잠수했습니다. 일본 함장은 90초의 배터리 충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는 또한 90초 동안 디젤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고갈된 배터리의 10%의 전력을 추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03시 45분에 음파 탐지기로 접촉했습니다. 로 105 잠수함은 깊고 빠르게 6노트의 속도로 수색대에서 멀리 북동쪽으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함장은 유능했으며 아마도 그들이 마주했던 함장 중 최고였습니다. 그는 이전 공격들을 난구했고 5척의 격침된 잠수함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깊은 수심에 머물며 빠르게 도주하는 것이 해지호그 공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해지호그 발사체는 초당 23피트의 속도로 가라앉았습니다. 400피트 수심에서 발사체는 목표 수심에 도달하는 데 17초가 걸렸습니다. 17초 동안 6노트로 움직이는 잠수함은 170피트를 이동했습니다. 사격 해법은 잠수함이 17초 후에 어디에 있을지 예측해야 했습니다. 예측이 틀리면 원형 패턴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04시 05분 펜들턴 함장의 첫 번째 해지호그 공격은 200피트 빗나갔습니다. 로 105 잠수함은 발사체가 하강하는 동안 선회했습니다. 04시 23분 두 번째 공격은 100피트 빗나갔습니다. 더 나은 예측이었지만 여전히 틀렸습니다. 잠수함은 속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6노트, 그 다음 4노트, 다시 6노트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48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120발에서 48발을 뺀 72발의 발사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신중하게 장전한다면 3번, 어쩌면 3번 반 더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탄약이 소진되기 전에 로 105 잠수함을 격침할 3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사령관 헤인즈는 조지함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교전은 달랐습니다. 이전의 5척 잠수함은 빠르게 최대 2~3번의 공격으로 격침되었습니다. 로 105 잠수함은 2번의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3번째, 어쩌면 4번째 공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함장이 수학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04시 47분, 펜들턴 함의 음파 탐지기 운용자는 한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로 105 잠수함은 4분마다 선회했습니다. 30도 자연으로, 그 다음 30도 우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패턴은 일관되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일본인 함장은 자신이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턴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펜들턴 함장은 사격 해법을 조정하고 선회를 예측하라 목표물보다 200피트 앞서 조준했습니다. 05시 08분, 세 번째 해지호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4발의 발사체가 태평양에 떨어져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4번, 어쩌면 5번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전 격침들에서 보던 거대한 폭발은 아니었습니다. 로 105 잠수함의 내압선체는 파열되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계속 움직였고 침수되고 있었지만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함장은 비상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밸러스트 탱크를 불어내고 부상하여 함을 버리고 승무원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05시 32분, 잉글랜드함의 네 번째 공격이 8번의 폭발과 함께 명중했습니다.
잠수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상 부상 조작이 멈췄습니다. 승무원들은 결코 수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뜬 후 06시 15분, 기름과 잔해가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6번째 격침이었습니다. 12일 동안 6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고 335명의 일본 해군 수병이 사망했습니다. 홀리이 제독은 제3함대 사령부에서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일 만에 6척의 잠수함이 격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구축함 호위함. 대부분의 함장들이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의 무기 시스템. 이 기록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비할 데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척의 잠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 109 잠수함이었습니다. 홀리이 제독은 6월 1일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잉글랜드함을 즉시 잠수함 사냥 임무에서 철수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6번의 격침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구축함 호위함은 해지호그 시스템의 효용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모든 구축함 호위함은 잉글랜드함의 작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갱신된 훈련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갱신된 전술과 갱신된 사격 해법을 적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 109 잠수함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 109 잠수함은 로 108 잠수함이 격침된 후 도르타 제독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초계 구락을 버리고 깊고 조롱하게 트루크를 향해 도주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1945년 8월에 항복했습니다. 그녀의 승무원들은 몇 달 후 NA 라인 학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6척의 자매 잠수함이 12일 만에 한 척의 배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은 7월에 도착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전쟁 내내 이 양해를 받은 세 척의 구축함 호위함 중 하나였습니다. 표창장에는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적 일본 잠수함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비범한 영웅주의를 몰아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잉글랜드함 승무원들이 달성한 것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수학적 기록이 그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영국군은 전쟁 동안 5174번의 폭내 공격을 감행하여 85번의 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1.6%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의 초계 이전 해지호그 공격은 5%의 성공률을 보았으며 한 번 격침할 때마다 26번의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훨씬 더 나은 수치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약 15번의 해지호그 공격으로 6척의 잠수함을 격침했습니다. 이것은 40%의 성공률이었습니다. 폭내보다 25배 더 효과적이었고 해지호그 평균보다 8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무기 시스템은 1944년 9월까지 모든 구축함 호위함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함대 전반에 걸쳐 훈련 프로토콜이 변경되었습니다. 음파 탐지기 운용자들은 잉글랜드함의 추적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해지호그 승무원들은 잉글랜드함의 장전 절차를 연습했습니다. 사격 통제 장교들은 잉글랜드함의 사격 해법을 암기했습니다. 대서양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지호그가 47척의 독일 유보트를 격침했습니다. 268번의 공격으로 47번 격침, 17.5%의 성공률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전쟁 중 최고의 대잠수함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도 잉글랜드함의 12일 기록에 필적하지 못했습니다. 대서양에서도, 태평양에서도, 어떤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들턴 소령은 8월에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6척의 잠수함을 격침한 것에 대한 단 하나의 훈장이었습니다. 표창장에는 그의 전술적 탁월함, 승무원들의 규율, 그리고 무기 시스템의 효율성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펜들턴 함장은 다른 함장들이 전통을 신뢰할 때 숫자를 신뢰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경험에 의존할 때 그는 사격 해법을 계산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추측할 때 그는 잠수함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숫자가 옳았습니다. 잉글랜드함은 1944년 여름 내내 호위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호송선 보호, 항공모함 호위, 대잠수함 초계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전투에서 해지호그를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10월 31일, 카미카제 항공기가 레이테만 근해에서 잉글랜드함을 강타했습니다. 폭탄은 전방 기관실을 관통하러 37명의 승무원을 죽이고 25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수리에는 6달이 걸릴 것이었고, 3배를 건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었습니다. 해군은 잉글랜드함을 살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마누스 섬으로 예인되어 유용한 장비들을 해체당하고 고철로 팔렸습니다. 1946년 11월, 그녀는 폐선 처리장에서 해체되었습니다. 12일 만에 6척의 잠수함을 격침했던 그 배는 면도날과 통조림 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배도 이 기록에 필적하지 못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잉글랜드함은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잠수함 사냥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튼 펜들턴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사령관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에서 호위사단 지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마지막 해를 북태평양에서 일본 잠수함을 사냥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척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1945년 8월에 끝났습니다. 펜들턴은 34년의 복무를 마치고 1961년에 해군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1973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해군 십자 훈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6척의 잠수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해군 전술을 바꾼 12일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해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입니다. 1960년 10월, 유도탄 구축함 리더 USS 잉글랜드함이 취락했습니다. 홀 넘버는 DLG-22였고, 나중에 CG-22 순양함으로 재분유되었습니다. 이 배는 1962년부터 1994년까지 복무했습니다. 32년 동안 복무했으며, 원래 잉글랜드함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CG-22 순양함이 퇴락했을 때, 잉글랜드라는 이름은 함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킹 제독의 약속은 깨졌습니다. 1994년 이후 USS 잉글랜드라는 이름의 배는 없었습니다. 원래의 해지호그 발사기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해군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녹슬고 잊혀졌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안내판에는 무기의 성공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펜들턴 함장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한 12일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전쟁 후 복구된 일본 기록들은 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잉글랜드는 6척의 잠수함을 격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잠수함들은 I-16, RO-106, RO-104였습니다. 또한 RO-116, RO-108, 그리고 RO-105였습니다. 각 잠수함의 마지막 위치는 잉글랜드의 공격 좌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35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빨리 죽게 만들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작전 보고서에는 이쪽에서의 폭발, 아래쪽에서의 침수, 그리고 몇 분 이내의 사망이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살아남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발사체의 원형 패턴에 대해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접촉 신관이나 전방 발사 박격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박격포는 공격 내내 음파 탐지 접촉을 유지하는 장비였습니다. 영국인들은 해지옥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완성했습니다. USS 잉글랜드는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락사는 항공모함, 전함, 함대 구축함을 기억합니다. 이는 거대한 함포를 가진 대형 함선들이었습니다. 구축함 호위함은 소모품이었습니다. 이들은 건조 비용이 저렴했고 교체하기 쉬웠습니다. 전쟁 중 700척이 건조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평화가 찾아온 지 5년 이내에 해체되었습니다. USS 잉글랜드는 전쟁이 끝난 후 2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2살 반의 나이에 해체되었습니다. 12일 만에 6척의 잠수함을 격침한 함선은 그 함선이 만들어진 금속만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하나의 좋아요도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해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보다 수학을 신뢰했던 해군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람들의 진정한 영웅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텍사스, 독일, 호주, 아니면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치를 알려주십시오. 가족 중에 군 복무를 한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그저 여러분이 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S 잉글랜드와 그녀의 승무원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웅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